생명에도 유전자의 우열에 따라서 계급이란 것을 나눌 수 있는 걸까요? 우수한 유전자는 보존하고 열등한 유전자는 제거해야 한다는 사상. 굉장히 도발적인 발상 아닌가요? 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오늘은 플라톤의 국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국가를 하나의 신체라고 가정해 봅시다. 신체를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계급으로 비유해 보자면 머리에 해당하며 이성을 가진 이 통치자 계급의 덕은 지혜의 덕, 가슴에 해당하며 의지를 가진 수호자 계급의 덕은 용기의 덕, 배에 해당하며 욕망을 가진 생산자 계급의 덕은 절제의 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자신이 목표하는 덕을 실천하고 본분에 맞게 행동할 때 마치 한 몸 같은 국가 전체가 정의롭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이상국가란 어느 한 계층 혹은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즉, 구성원 각자가 잘 사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상국가의 청사진이죠. 플라톤은 말합니다. 다수의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특별한 선택받은 소수의 인간이 지배하여 나머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플라톤은 철저한 계급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또 각 계급이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급 피라미드 상위에 있는 귀족 수호자 계층에 많은 책무와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들에 대한 특별한 육성과 교육 방침을 제안하죠. 국가 입장에서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인재들이 많이 태어나고 훌륭하게 자라나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수록 전체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우생학적 시도를 통한 유전자의 개량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수한 유전자를 길이 보존하고 최대한 많은 인재풀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과연 생명에도 유전자의 우열에 따라서 계급이란 것을 나눌 수 있는 걸까요? 과학 뉴스나 공상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내용 같지만 이미 그 시절 철저한 엘리트주의자였던 플라톤은 우월한 유전자를 확실하게 구분해낼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수한 유전자는 보존하고 열등한 유전자는 제거해야 한다는 사상.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나 장애아는 유기되어서 죽도록 방치되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타가소에서 공동으로 양육하여 소위 말하는 수호자 양성을 전제로 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엘리트주의를 가상의 컨셉으로 차용한 듯한 공상과학 영화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유전자의 배양과 분리에 따라서 아기들은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갖고 태어나죠. 모든 사회 구성원은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되고요. 대체로 배경은 암흑과 혼돈의 시대인 경우가 많죠. 영화 속에서는 대부분 주인공들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 결말로 이어지는데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아직 미완성 단계인 미래의 잠재적 수호자들은 시가로 영혼을 단련하고 체육으로 육체를 단련하며 끊임없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양성의 마지막 과정에서는 절제력을 가졌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일부러 쾌락에 노출시킴으로써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죠. 이 테스트 과정에서 역량이 부족한 자들은 결국 낙오되어 피라미드 최하단의 생산자 계급이 되고 맙니다. 철저한 테스트 속에서
검증되고 엄선된 수호자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며 이 조음의 이데아를 인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자들만 비로소 피라미드 최상단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빡빡하고 숨차는 과정이죠. 이렇게 엄격하게 검증된 수호자 계급과 수호자 중의 수호자인 이 통치자 계급에게는 과연 밝은 미래가 펼쳐질까요? 아까 영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영화에서도 이 지배자들은 늘 어딘가 어둡고 우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도 이 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특별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마음껏 교류할 수 없었습니다. 사유재산을 갖지 못했고요. 하물며 식량이나 보수도 딱 필요한 만큼만 지급받으며 평민들과 거래도 불가했습니다. 또 귀중품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들끼리 공동생활을 해야 했죠.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적 욕망을 억제시킨 채 공익에 헌신하게 하는 일명 국가의 봉사자가 될 것을 요구받습니다. 철저한 능력제 사회를 꿈꾼다지만 굉장히 도발적인 발상 아닌가요? 이들의 삶은 비록 명예롭기야 하겠지만 누릴 수 있는 것보단 억눌러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외롭고 금욕적인 삶, 한마디로 재미없는 인생이겠죠. 이처럼 플라톤은 국가에 대한 지대한 책임감과 충성을 요구하면서 이 쉽지 않은 삶의 여정에 기꺼이 뛰어드는 이들에게만 나라의 중대사를 맡길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이 모든 난관을 다 뚫고 이 수호자 계급이 되면 모두 국가 통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도 그렇지 못합니다. 수호자 계급 중에서도 이데아를 인지하는 능력을 가진 철학자만이 참교육을 받고 연륜이 쌓이면 그제서야 비로소 국가의 통치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국가의 통치를 맡기기 위해서 그들이 받는 교육은 오로지 조음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